둘. 하나 둘 하나 둘. 아하. 아하. 자, 드디어 이제 40페이지 고려사회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잠깐만. 네. 아이고 이제 다 찍었다 진짜. 여기 이쪽으로 돌려야겠네. 잠깐만. 하면 비슷한데. 자 이제 40페이지 와서 40페이지와 그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고려사회 고려의 사회인데 이 부분은 약간 지방제도라든가 좀 고려의 좀 사회문화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거 사회제도 뭐 지방제도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파트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알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는 쌤도 잘 몰라. 이거 고려시대가 정말 좀 공부하기 싫은 파트입니다. 이게 너무 그래 이게 조선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좀 먼 얘기라서 이쪽 분야가 사실 연구자가 많이 없어요. 이거 고려시대가 어렵습니다. 그 수도도 그 고려시대 연구하려면 참 힘든 게 뭐냐면 북한의 이제 수도가 지금 개성이잖아. 거기 옛날에 개경 거기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국내 연구자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재미없는 파트입니다. 이렇게 좀 조선시대만큼 이렇게 좀 화려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 부분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고려사회 고려시대 지방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신분제도 이런 거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사회가족제도 그러니까 사회가족제도 조선시대하고 다르거든요. 고려시대는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우리 유교 윤리에 입각한 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리학적 좀 사회 알겠습니까? 그런 건데 고려시대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다릅니다. 또 이렇게 지방제도 이런 것들 지방제도 너무나 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친구도 많이 있을 거예요. 본관제 뭐 이런 거 있잖아. 본관제 한번 쳐봐요. 네이버에다가 뭐라 나오는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그래도 정리는 해봅시다. 많지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이거 일단 사회제도로 하는 게 이게 신분제도예요. 신분제도 요거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일단 고려시대는 신분제도로 하던 게 이게 이야기가 너네 고려시대 말고 이제 신라를 얘기할 때 골품제를 얘기하잖아요. 골품제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렴풋이 알 겁니다. 뭐 진골, 성골, 진골, 뭐 그 다음에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그런 엄격한 신분제도가 신라 시대라면 고려 시대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신분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예요. 생각해봐. 이제 신라는 골품제로 그러니까 천년을 갔던 나라라니까 그게 무너지면서 아예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고려는 알다시피 지방 세력이 만들었잖아. 지방 세력이 새롭게 국가를 만들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신분 질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뭐 태조 왕건이라든가 이런 왕이 됐던 사람들, 왕조를 열었던 사람들 있잖아. 걔네들은 신라에서는 거의 변방에서 취급받던 호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권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고려. 이게 군사적으로 그냥 뭔가 정복한다는 건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해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고려시대 일단 신분제도는 크게 보면은 천민하고 양인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민의 반대는 뭐야? 양인이야, 양인. 알겠습니까? 양인. 양천제라 불러. 양천제. 기본적으로 양인은 천민이 아닌 사람들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는 천민인 사람과 아닌 사람인 거지. 신분제는 원래 두 개밖에 없어요. 법적으로는. 조선시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도
신분제를, 법적인 신분제도는 노비가 있고 노비가 아닌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그게 두 개가 다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조선시대는 신분이 그게 아니잖아요.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양반이 있고, 산농공상이라 해가지고, 맞죠?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상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공인, 뭐고, 수공업자,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그건 사회적 구분입니다. 사회적 구분. 이거는,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신분을 나누는 거지. 원래 법적으로는 양천제. 이건 고려시대도 그랬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야. 천민하고 양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사실. 근데 이제 이게 나뉘는 거죠. 알겠습니까?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고려시대예요. 조선시대에는 산업공상으로 구분했다면 선비가 사대부가 제일 높은 신분이었죠. 공부한 학자들. 근데 고려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고려시대는 정호층이 있고요, 백정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백정은 또 어떤 의미였냐면 되게 천민 취급받았어요. 백정이라 하면은 소 잡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취급받았긴 했는데, 원래 그 의미, 백정의 의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백정은 원래는 그냥 말 그대로 농사 짓는 농민을, 이 농민이야, 농민. 농민을 의미하는 게 백정이었다고. 이게 이제 조선시대 와가지고 말의 의미가 퇴색돼 버린 거지. 알겠습니까? 자, 지금 그러니까 되게 생소하죠, 이게. 고려시대는 너네가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신분제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튼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뉘었었어요. 정호는 또 뭐냐면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려는 신라를 극복하고 등장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품제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골품제는 신라 거잖아. 맞죠? 신라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분적 지배 질서였었어요. 근데 고려는 그거 가지고 할 수 없죠, 당연히. 이해됩니까? 새로운 지배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고려의 그 의무, 과제였습니다. 과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려는 초창기에 호족이 연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각 지방의 호족들이 하나의 어떤 지배층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질서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정호라고 하는 거는 각 지방의 이제 호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알겠습니까? 저 호족들을 비롯한 좀 그런 어떤 그 지방에서 유력가들 정호층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 당연히 이제 호족이 되겠죠. 호족 자식이 자기 자신 되겠지만, 보통 향리라든가 그 다음에 군인, 알겠습니까? 이런 계층을 갖다 정호층이라 불렀습니다. 알겠습니까? 정호층이 될 수 있었고, 얘네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나중에 뭐가 됩니까? 문벌 귀족이 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문벌 귀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호족들 중에는, 대향리 중에서는 대호족. 향리가 또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향리는 그러니까 호족이야, 호족. 그러니까 지방에서 세력이 큰 사람들을 갖다가 향리라 불렀어요. 향리.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 대호족도 있었고, 좀 작은 호족도 있었고, 좀 작은 애들은 그냥 지방에 남아있는 거고, 큰 애들은 중앙으로 가가지고 문벌 귀족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참 고려시대는 참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혀 달라서. 그러니까 지금과 다른 어떤 사회를 얘기하는 게 참 힘듭니다. 설명하기가. 알겠습니까? 일단은 고려라고 하는 거는 지방의 호족들이 나라를 세웠다. 그 호족들을 갖다가 우리는 향리라 부르기도 하고, 그 향리층을 갖다가 정호층 또는 그 안에 군인, 좀 세력이 있었던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정호청이라 불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 당시 백정이라 불렸고, 백정들이라고 불렸었고, 이게 이제 일반 백성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참 와닿지 않죠. 자, 천민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천민은 딴 거 아니고 노비죠, 노비. 알겠습니까? 노비야, 노비. 자, 이거는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지는 사실 구분이에요. 이 노비는 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노비는 공노비가 있고요. 공노비가 있고, 크게 보면 사노비가 있었습니다. 사노비. 공노비, 사노비. 이거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한 노비죠. 알겠습니까? 국가가 소유한 노비. 국가가 소유한 노비를 말하는 거고, 국가라고 하면 지방 관청들 포함합니다. 알겠습니까? 지방 관청에 있는 그런 노비들도 전부 다 공노비인 거죠. 사노비는 뭘까요? 말 그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비. 고려 말에 그 전민 변정도가 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중에 그러니까 후삼국 시대는 전쟁이 많았으니까 그 전쟁 중에 이제 노비가 된 경우도 많았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부 다 산노비라 부릅니다. 이 좀 맥락이 맞으려면은 고려 전기를 얘기하려면 광종 때 얘기를 해야 되잖아. 노비안건법 알겠습니까? 노비안건법은 이렇게 이런 호족들 중에서 향리들 중에서 불법으로 노비를 만든 사람들을 다 풀어준다는 게 노비안건법이었던 겁니다. 광종 때 알겠습니까? 선노비는 개인이 소유한 노비였던 거죠. 이해됩니까? 이 노비들의 특징 요 좀 기억해 두세요. 요거 이제 좀 특징 파란색으로 할게 이제 총수를 다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못 적겠어요 이제. 네, 녹화 방송 다 돌려야겠어요. 특징은 첫 번째 뭐냐면 노비라고 하는 거는 매매, 상속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니까 뭐 당연히 상속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비는 아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어요. 팔 수도 있고. 근데 가격은 얼마 정도 됐을까? 이 고려 시대 기준으로, 아니, 조선 시대 기준으로 봤을 때 노비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비쌌을까 쌌을까? 네,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축을 얘기할 때 소 같은 거 되게 비쌌거든요. 그거보다 비쌌다고 보면 됩니다. 소하고 비교하는데 그런 거예요. 노비라고 하는 건 소나 가축이나 똑같은 거야. 이게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분제 질서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속 가능했고 매매도 가능했던 게 이제 노비의 어떤 처지죠. 알겠습니까? 특히 공노비가 좀 처지가 좋았을까? 사노비가 처지가 좋았을까? 당연히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비는 일반 백성과도 별반 차이가 없었겠죠. 오히려 이제 좀 잘 못 사는 농민들보다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국가가 소유한 노비는. 국가가 어떻게든 챙겨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노비 같은 경우는 뭐 사람 취급 못 받았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너네 노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얘들은 세금을 당연히 안 내죠. 세금, 면제. 뭐 강아지가 세금 낼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사람 취급 안 받는다니까, 노비는. 그러니까 세금도 안 냈었어요. 네, 당연히 군대도 안 갑니다. 알겠습니까? 군대에 끌려갈 일도 없었어요. 보통 이게 농민들이 군대에 가기도 하고 세금도 내고 하는 거지. 얘네들은, 노비들은 세금의 대상도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노비가 사실 국가로 봤을 땐 노비가 존재한다는 게 좋았을까 나빴을까? 네, 이해되죠? 이거 만약에 이런 힘 있는 이 향리나 아니면 뭐 문벌 귀족들이 노비를 계속 이게 막 가지게 되면, 노비를 소유하게 되면 국가로서는 이 마이너스야.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대상 자체가 줄어들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노비를 풀어주려고 그럴까 더 만들려고 그럴까? 네, 국가로서는 당연히 노비를 갖다가 해방시켜 주려고 합니다. 왜? 세금 걷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세금 확보를 위해서는 노비가 줄어드는 게 더, 얘들이 일로 바뀌는 게 더 국가로서는 좋았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이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양반,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지방의 향리 또는 문벌 귀족들, 알겠습니까? 권문세족들은 얘들을 이렇게 더 소비하려고 그랬었죠.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국가와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 간의 어떤 그 이해적 관계였던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고려 광종 때는 노비 안건법 시행하려고 했었고, 고려 후기에 와서는 전민 변종제도 실시해가지고 노비를 자꾸 해봉시키려고 그랬던 거고. 이해됩니까? 그런 사회적 구조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 말고 이제 원칙이 뭐냐면, 이것도 책에 나오니까, 이 당시 노비들이 가지고 있던 원칙이 뭐냐면 일천즉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고려시대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고려시대. 일천즉천. 되게 엄격해요. 사실 말하면 엄마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비면 뭐야? 그냥 그 자식도 노비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조선시대는 조금 바뀝니다. 노비 종모법이라 가지고 엄마의 그 신분을 중요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 양반, 그 조선시대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내가 좀 사회적인 분야는 조선이 그래도 좀 가까웠으니까. 너네 홍길동이 왜 아버지를 부르지 못합니까? 그 천민이 자식이라서, 첩의 자식이라서 그래. 첩의 자식. 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원래 양반
양반의 부인이 따로 있죠. 부인은 무조건 한 명입니다. 알겠어요? 나머지는 다 첩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조선시대 갔다가 일부 다처제라고 착각한 애들이 있는데 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엄마는 한 명입니다. 정실 부인은 한 명이에요. 그럼 첩하고 부인이 뭔 차이인가? 결혼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야. 알겠습니까? 결혼해서 얻은 거는 부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첩이에요. 첩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첩의 자식도 신분이 양인이면 좀 괜찮은데 서자라 부르고요. 천민의 엄마가 천민이잖아. 그럼 얼자라 불렀어요. 그 서얼이라고 하는 건 또 그게 또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일반 농민이면은 서자. 엄마가 완전 천민이야 신분이. 그러면 얼자. 아유,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까지 구분하는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고려시대에는요, 적어도 아니고 고려시대에는 더 엄격해서 엄마든 아빠든 하여튼 천민이면 무조건 다 천민. 일천즉천이라고 그런 말입니다. 일천즉천. 알겠습니까? 아버지나 엄마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면은 천민이면 무조건 천민. 그렇게 취급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약간 중인이라 불렸던 건데 이때는 그냥 천민입니다. 얄짤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중인 계층이 그런 계층입니다. 서울 계층이라고 한 말이 그런 말이었었어요. 서울이란 말 처음 들어보죠. 중인이란 말도 잘 모르겠는데 여튼 이것만 합시다. 알겠습니까? 고려시대 노비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자, 가족제도. 어이구. 이거 어쩌죠? 지우고 갈게 그냥. 자, 되게 길어졌네요. 자, 여기 가족제도. 가족제도는 조선시대하고 가족이 다른 게 뭐냐면 일단은 조선시대도 일부일처예요 사실은. 이거 적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부일처가 원칙이 합니다. 일단은 이것도 일부일처가 원칙이고요. 그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달라. 자녀 균분 산속. 자녀 균분 상속이라고 하는 거. 이게 조선과 다른 점입니다. 이게 조선시대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알다시피 장남에게 몰아주잖아요. 재산이라고 하는 건. 흥부 봐봐. 놀부가 다 재산 차지하고 있지. 흥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식이 몇 명인데. 그런 것처럼 장남에게 모두 다 몰아주는 게 조선시대라면 이 고려시대에는 그냥 여자든 남자든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재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똑같이 마찬가지. 여성도 제사 참여 가능. 네? 여성도 제사 참여. 알겠습니까? 제사에는 남녀 구분이 없었어요. 여자들도 같이 절하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이게 아직 유교가 정착되지 않은 사회에서 제사가 일반화된 것도 아니지만, 알겠습니까? 이게 제사에 여자를 뺀다는 개념은 성리학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여자를 되게 좀 천시하거든요. 들었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건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야 완전히 그렇게 정착된 거고,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사림이 정치를 완전히 정확했을 때 정치 질서가 그리 돌아간 거고,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고려시대의 이런 풍속들이 그대로 이어져요. 알겠습니까? 자녀 균분산속, 이거 조선 전기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도.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 특징이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이거 당연한 거죠. 부계하고 그 다음에 모계를 갖다가 구분하지도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것도. 알겠습니까? 조선시대가 되면 부계 중심 사회로 완전히 바뀌잖아. 족보에는 여자들 다 빼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다 시집 보낸다는 개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녀 중에 여자는 시집 보내고 그냥 족보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 부계 중심만, 남자애들만 쫙 다 적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착된 건 조선시대에 와서 바뀐 거지만 고려시대는 동등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튼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게 이랬다고요. 알겠습니까? 성리학적 질서가 완전히 뿌리 내리 자리 잡혔던 조선 후기에 와서야 16세기, 17세기에 와서야 이게 막 잡혔던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교적인 제도 말하는 겁니다. 조선 전기까지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가가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다는 거 그냥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다르니까 좀 특별히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제도. 자, 요것만 하면 이제 끝나요. 지방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좀 너네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게 본관제 이거.
본관제는 너네가 잘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이게 그런 거였어 하는 게 바로 이 본관제인데, 굉장히 좀 개념이 옛날에 공부할 때 되게 좀 무슨 말인지 하나 몰랐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고려시대 지방제도는 일단은 어떻게 정립되어 가냐면, 중요한 건 일단은 성종 때 12목 설치, 이게 제일 중요하죠. 12목. 전국에 12군데에다가 관료를 내려보낸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고려시대는 지방을 다스린 건 호족이야. 고려를 세운 나라 사람들, 알겠습니까? 그 호족이 사실상 다스렸고, 사심관이라면 그냥 그 지방의 원래 울릉도 출신이잖아. 울릉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사심관이 해가지고 울릉도 다스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따로 지방관을 내려보낸 게 아니라. 이해됩니까? 중앙 집권화가 못 돼서 그런 거야, 사실은. 고려 등기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성종 때는 그래도 12명의 지방관을 갖다 지방에 내려보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 지역은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거점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방은 여전히 호족들이 지배하는 사회였던 거야. 그러니까 점차 이게 더 늘려갑니다. 점차 늘려가지고 이제 현종 때가 돼서야 고려시대 지방제도가 자리 잡혀요. 자, 그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이건 좀 중요합니다. 오도양계라고 하는 걸로 자리 잡혀요. 알겠습니까? 8도가 아니고 5도네요. 고려시대는 그랬다고요. 알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이는 그런 지방행정구역하고 좀 다릅니다. 뭐 양광도도 있고, 뭐 이상한, 경기도는 지금도 있지만, 경상도 이런 것도 있지만, 좀 특이한 어떤 지방적인 이름이 많이 보여요. 초기 형태죠. 프로토 형태라고 하겠습니까? 5도 양계라 불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거 이제 구분은 좀 해봐야 돼요. 양계라고 하는 지역은 군사 지역이에요. 군사. 자, 우리가 지금 휴전선에 우리 휴전선 있는 데가 강원도라든가 이쪽 휴전선 지나가니까 맞죠? 좀 그쪽은 분위기가 다르잖아. 군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마찬가지야. 이쪽 지역은 군사 지역이라서 동계와 북계라서 이쪽은 이제 약간 군인이 행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군정을 개엄하고 비슷하죠. 알겠습니까? 보내는 그 지방관의 이름을 병마사라 불렀거든요. 병마사. 그 나머지 요 5도에 보내는 걸 갖다가 5도는 적어줄까? 이 병마사라 불렀고, 병마사를 보내가지고 지방을 다스렸던 거였고, 5도에는 안철수 아닙니다. 드립치고 싶다. 안찰사를 보내가지고 지방을 행정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방관인 거죠. 5도를 다스렸던. 알겠습니까? 이게 성격이 완전 다르지. 병마사는 군인, 얘는 일반 문인이라 해야 되나? 그냥 무슨 표현이 좋겠노? 그냥 일반 행정구역. 알겠습니까? 일반 행정구역. 알겠습니까? 안찰사를 두어 다스리고, 이런 어떤 군사지역은 병마사를 파견하여 다스리고, 너네 도병마사가 사실 그거예요. 군사회의기구야. 이제 이해되지? 도는 지휘한다는 뜻이거든요. 도병마사. 도감독회의. 뭐 이런 거는 감독을 갖다가 지휘하는 사람. 도병마사는 병마사를 지휘하는 회의. 알겠습니까? 고려 전기 때 중요한 고려만의 독자적인 군사회의 기구였잖아요. 도병마사.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용어만 잘 이해해도 할 수 있는 거지. 군사회의 기구, 도병마사. 알겠습니까? 지방관, 병마사. 오케이? 안찰사. 자, 그리고 지방행정구역은 이 5도가 있는데, 모든 지역에다가 다 이런 어떤 안찰사라든가 보낼 수는 없었어요. 자, 5도 밑에는 군현 지역이라 부르거든. 나 어떻게 아니, 너네? 알겠습니까? 자, 주현이라고 하는 게 5도 밑에 있어요. 주현. 주 또는 현이 있었는데, 알겠습니까? 5도 양계 말고도 더 있어. 사실은 더 있는데, 주와 현을 두었는데, 자, 주가 아니고 군현을 두었다 할게요. 자, 군현을 두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관료가 파견된 지역이 있고 관료가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현이라고 하는 거는 관료가 있는 곳이고 지방행정구역에서 관료가 있는 곳이고 속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속현은 여기는 지방관이 이거 지방관 할게. 지방관이 있는 곳이고 지방관 파견된 곳이고 속현은 지방관이 지방광 파견되지 않은 곳입니다. 자, 다시. 자, 오도는 또 밑에 군현과 같은 지방행정구를 두고 있는데 있잖아, 얘들아. 이 밑에는 주현이 중요해. 주현은 지방관이 있지만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걸 속현이라고 불렀다고요. 다시 말하면 고려는 지방행정구역이 한 5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묶어가지고 오도라 분류했고요. 이해됩니까? 경상도 안에 다시 현이 있는 거지. 이런 우리 예를 들어 거기 구미시 선산 이런 식으로 그게 다 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로 친다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보통 시, 군으로 구분하지만 과거에는 군, 현 단위로 많이 구분했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지방엔 또다시 한 500개 정도에 되는 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500명의 관료가 다 내려가야지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그렇게 다스릴 수가 없었다고요.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있는 곳이 있고 지방관이 없는 곳이 있었어. 다시 말하면 구미시장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미시장이 없으면은 속현인 거고, 알겠습니까? 김천에는 또 구미시장이 있어. 그러면 그 주현인 거지. 김천시장이 있다면 주현인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조선시대에는 모든 교실에 담임이 있었지만 고려시대에는 모든 교실에 담임이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1반은 담임쌤이 있고 7반에는 담임쌤이 없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담임쌤 없는 반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6반한테 지배당하기도 하고 대신하기도 하고 이랬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걸 속현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속현. 오케이? 지방관이 있는 건 주현, 지방관이 없는 쪽은 속현. 이 주현은 그러니까 속현의 지배를 받았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었냐면 양계 말고도 향, 부곡, 소 이런 또 요런 또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현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인구 규모가 되는 곳이야. 근데 인구가 적은 곳 그런 데 있을 수 있잖아요. 인구가 다 똑같이 살겠습니까? 같은 지역에. 어떤 지역은 좀 많이 살고 어떤 지역은 좀 적게 살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인구가 적은 곳이나 좀 특히 인구가 적은 곳은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겠죠. 농사 잘 되는 사람이 모여 사니까 아무래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소와 같은 곳은 주로 이제 수공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 사는 사람은 대부분 다 좀 천민치급 많이 받았었거든. 그래서 이게 향부곡소가 의견이 분분하지만 좀 농민들보다는 좀 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 그거는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천하다는 게 아니라 하는 일 자체가 좀 천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이해됩니까? 수공업자들 옛날에 좀 천시받았거든요. 이해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무슨 소라 불렀습니다. 무슨 종이 만들기도 하고 또 도자기 만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또 좋은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해됩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알겠느냐? 그래서 향부곡소는 특수행정구역이라 불렀습니다. 뭐라고 이거를? 이거가 특수행정구역이라고 불렀던 향부곡소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었다. 고려시대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게 지금과 달라서 그래요. 어쨌든 조선시대와 많이 다르거든요. 자, 이제 본관제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것만 알면 좀 이해할 수 있어. 본관제가 뭔지. 고려시대는 지방이 전부 다 균일히 하지 못하고 들쑥날쑥했습니다. 인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차별이 되게 심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건 주현이나 속현 정도는 그래도 인구가 되니까 막 무시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요. 이해됩니까? 거기는 호족들도 다스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해됩니까?